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전문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엊그제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개월 아기가 폭행해 장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죠. 이 글이 41만여 건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고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내용, 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 이영경 의원님 잠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이 재조명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에서 그때가 20개월이었으니까 2살에서 3살의 어린이였었는데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민이의 형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가 맞아서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원장 남편이 폭행을 한 거예요. 예. 원장이 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장이 끊어져서 복막염과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 부부는 피아노 의자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두 돌이 안 된 이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원장 부부의 처벌은 증거불충분으로 징역 1년, 원장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예 3년이니까 형을 살진 않은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고요. 울산이 아니라. 그리고 뭐 한간에는 또 어린이집을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확인된 걸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청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갔었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돼서 이 당시에 성민이가 구타당하거나 학대당했던 사진들을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예. 부검이 말에 의하면 아이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 최소 2, 3일이 걸렸을 것이고 네. 그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했는데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봐야지. 이건 뭐 아니라고 봐야죠. 아이 생명이 사라진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을 샀고 그래서 청원자 숫자가 이렇게 40만 명이 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약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나타내는 분도 계신데 장하나 의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 증거불충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불충분이라고 봐야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 폭행에 의한 사망이다, 아동학대다 이 제목을 적용을 못했어요. 결국에 증거가 부족해서 과실치사로 이렇게 1년 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나와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실수로 애를 아이가 죽였다. 죽음에 이렇게. 이르렀다. 아까 뭐 피아노에서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되어 있지 실제 그 원장 남편인가요? 이렇게 학대한 것이 제목을 받았다면 당연히 뭐 엄중한 처벌을 받았겠죠.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 말고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뭐 조용할 만하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CCTV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특히 이제 말 못하는 아이들. 영유아들. 그게 어린이집이 더 심각한 게 사실 유치원만 돼도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아프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4세가 넘어져 가기까지는 아이들이 자기가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해서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교육보다는 보육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못하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접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아이가 집에 와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덜 알려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어린이집 또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 데서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교사라던가 근무하는 뭐 보육교사, 뭐 유치원 교사 이런 처우를 좀 약간 주목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네. 약간 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국공립 그다음 민간 가정 이렇게 우리가 기사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 어린이집이나 영소한 곳에 사건이 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사건들을 접했을 때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 아이들의 나이도 문제지만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이제 그 임금 처우가 그 현저하고요. 차이가 또 많이 하나 나더라고요. 국공립 예.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하고 처우가 다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게 근무 형태랑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제가 일단 뭐 전제로 이 폭행 사건이라던가 이런 문제되는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뭐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고의로 아이들을 계속 학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 뭐 잠입해서 그런 범죄를 한 것이 아니고 특히 뭐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이제 원장의 쌍둥이 언니인데 이제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또 이렇게 안 잔다고 낮잠 재운다고 또 질식사를 했어요. 최근에 계속 CCTV 확인하고 수사 중인데 다행히 이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관심 여론이 높아져서 CCTV 확보한 거를 봤더니 이 아이뿐만 아니라 8명의 어린아이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불로 덮어서 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얘네들이 빨리 낮잠을 자야 내가 조금이라도 발 뻗고 쉰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원장의 가족들을 이렇게 막 이제 그 원칙 없이 고용하는 행위들 하고 이렇게 처우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직군에 그 이렇게 문턱이 낮다는 거. 물론 그러니까, 우리 그 선생님들이 소명을 갖고 진짜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네. 처우가 낮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없을 테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직이 또 많아지고. 이직이 너무너무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한 어린이집에 계속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되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급한 거는 CCTV 설치가 먼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CCTV를 먼저 설치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애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언니 아무 때나 가서 아이들이 이상하면 내가 CCTV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정황이 있고 그거를 요구를 해야 볼 수 있는데, 근데 CCTV가 예전보다 좀 많이 늘었잖아요. 어린이집 100%. 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걸 보면 보는 것만으로는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꼬마가 저희 그 어린이집이 23명이었는데 선생님이 2분이셨어요. 그럼 한 사람당 10명이요. 근데 저는 제 딸 하나 보는 것도 사실 그 얘기를 다 들어준 것도 귀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동시에 5명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숫자가 늘어서 보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숫자가 좀 1인당 교사 1인당 맡아야 할 유아의 숫자가 좀 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격 요건이 좀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성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에는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 쌍둥이 언니가 원장이면 다른 경력이 없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원장이 되는 경우, 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꼭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어린이집을 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까 그 교사대 아동 비율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교사들 처우 중에 가장 주목할 것은 뭐 당장에 뭐 임금 인상 이런 것보다도 교사대 아동 비율 같아요. 노동 여건이 이제 그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3, 5, 7, 15, 20, 20이에요. 그게 무슨 숫자입니까? 이게 그 1세부터 7세까지 한국 나이로 네, 그 교사대 아동 비율이고 요 3부분은 그 0세반, 1세반을 다 선생님 한 분이 아이 3명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돌 안 된 애기들, 깐난 애기들을 선생님 한 분이 셋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3살짜리 아이들은 5명 그리고 저희 애기가 4살인데 선생님 한 분이 7명 보고요. 그다음에 확 뛰어서 5, 6, 7세는 15명, 20명, 20명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6살, 7살 된 아이를 20명을 보게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벌어지죠. 그럼요. 네, 확실히 벌어지고 또 최근에 그 노동부에서 보육교 선생님들이 사실 휴게 시간이 있었지만 한 번도 안 지켜졌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뭐 일제히 어느 시간 낮잠을 스위치를 탁 켜면 자고 1시간 후에 스위치를 켜면 애들이 켜고 뭐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니까 사실상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밥도 그냥 짬짬이, 화장실도 짬짬이, 그렇죠. 방광염 다 걸리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에 20명, 15명을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보육교 선생님들도 1시간 꼭 쉬어라 네. 해서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교사대 아동 비율을 2배수까지 늘려주겠다. 그럼 돌아가면서 맞아요. 쉬어라 하니까 휴게 시간 1시간 동안은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40명까지를 발화하는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또 복지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재정 투입이나 정책적 변화 없이 사실 저는 이 중에서 아이들 40명을 다른 교사한테 맡기고 1시간 쉴 선생님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들다고 보고요. 생각해요. 40명이 들어갈 교실도 없어요. 맞아요. 20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40명을 한 방에 몰아서 낮잠 재울 수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보육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정부에서도 어쨌든 뭐 무관심한 여론도 문제지만 정부에서도 너무 좀 아동 인권을 정말 방치해 놓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했는데 보육교사 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이고 휴게 시간 18분밖에 되지 않았네요. 네. 예, 이러면서 임금은 너무 150 낮으니까.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이제 임금을 체크할 때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끝나고 교재 만들고 청소하고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임금이 7시간이니까 8시간을 못 채우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처우가 열악하니까 처를 좀 올려줘라.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올려주느냐? 그렇죠. 네. 원장님 무상보육이니까. 네. 그러면 또 국가가 그렇죠.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정이 어디서 돈은 어디 있냐? 또 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무상보육을 사실 원론단 무상보육을 처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복지부 직원들은 이렇게 많이나 신청할 줄 몰랐다. 특히 소위 미취업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업주부라고도 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낼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계산한 게 많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무상보육 공약은 이렇게 개시가 되었고 원화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현재 저희 딸이 아까 4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달 어린이집 가는데 종일반은 아니고 맞춤반이에요. 그러니까 3시 반, 4시에 태어나는 이렇게 외벌이 집안인데 그렇게 됐을 때 아이 보육료가 한 25만 원 거리예요, 월. 그래서 저희가 늘 주차비보다 싸다 이러거든요. 그냥 차 한 달 동안 이렇게 되는 주차비보다 이 4살짜리 아이를 한 달 동안 보육하니라면 비용이 더 싸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무상보육 자체 그냥 받으니까 좋아 이렇게 아니라 사실 이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뭐 학부모들이라든가 시민들 가족들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국가에서 많은 예산들을 집행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 보육 관련 예산은 충분히 증액되어도 된다. 뭐 이렇게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고 아동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이거는 선생님의 처우 개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당연히 재정 투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예산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저희 꼬마가 그전엔 사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지금은 병설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보는 시간이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방과 후 수업할 때 선생님이랑 아이들하고 오전에 놀아주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나뉘기만 해도 아이들을 대하는 게 좀 다르시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아동학대 말씀하실 때 장하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사건 터질 때만 몰입해요. 끝나고 나면 끝까지 추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벌 수위도 그냥 지나가도 그냥 언론에서 관심이 지나가면 사람들도 관심에서 지나가거든요. 아이가 없는 집은 그게 그렇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처우 개선을 해주되 처벌도 좀
저는 강화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인력 충원 문제는 뭐 초고 개선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네.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네. 근데 그 최근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강화된 법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이게 일단 그 처벌 강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뭐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도 줄곧 주장했던 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가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기관장 책임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있네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만 처벌받고 그 교사가 이후에 다른 데서 뭐 보육교사를 일을 못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이 연대 책임을 확실히 져줘야지만이 그러니까 아까 같은 어떤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그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좀 자기의 쌍둥이 언니인가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가족이니까 일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또 그 동생은 일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장님이 언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그 머리숱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기관장 책임을 많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그 올 여름에 그 아동 학대가 이제 아동 그 통학 차량에서 사실 방치하고 숨지는 사건이 있어서 또 그것도 상당히 여론이 들끓었기도 했는데 그때서도 어쨌든 지금 한 20대 중반으로 알고 아주 젊은 그 신입 교사가 지금 그 책임을 물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어떤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그 어떤 기관장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실 뭐 지입해서 뭐 동네 학원도 그 등하원 시키고 뭐 이런 온갖 뭐 사설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 여러 군데를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차량 그 운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운전사분도 애로도 있겠지만 그 운전하시는 분의 어떤 신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은 확인 못하고 그냥 정말 그 아이들을 매일매일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인데 뭐 소위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 전혀 관리 감독 안 되고 사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관장 책임하고 특히 저는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확실히 좀 관리하라는 요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제 체험담인데 저희 조카 애가 좀 별나요. 다른 아이들보다.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이제 저희 올케가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애가 너무 별나니까 이제 그러면 뭐 맞을 가능성도 있고 야단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근데 놀이터에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엄마가 이 어린이집 어디로 보내냐고 물어보더니 그 정보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 누구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올케가 그 얘기를 듣고 원장님한테 가서 이 선생님 이런 경력이 있었다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따져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까 지금 장하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원장이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티스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정말 아동학대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조카를 보는 1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아주 심한 아동학대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막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좀 인지만 되고 서로 이제 계속 경고만 가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그때 처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교사만 처벌하는 것보다 원장에게 감시 책임을 묻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교사의 초기에서 문제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네. 문자로 9689님 유아교육과 나와서 10년 유치원 근무한 50세 미혼이라고 본인을 밝혔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나 몇 개월 학원 다니면 누구나 취직 가능한 거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2016년 이전에 온라인 강의만 몇 개 들으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왔고 그걸로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생님을 배출하기 어려웠다라는 그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좀 바뀌어서 지금은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 실습 시간을 240시간을 받아야 되는 걸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그 유아교육과 나와서 10년 유치원 근무하신 이분께서는 이걸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본 조건에. 네. 이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또 어린이집 계시는 선생님들 얘기는 어린이집에서 10년을 해도 유아교육과 나와서 선생님 하는 분들하고 처우가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력으로 시작해서 경력이 쌓여가지고 점수가 쌓이고
활동이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수를 올려간다든지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을 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보는 일은 아이의 행동을 읽거나 그 심리를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마도 걔만 보고 있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10년도 아무 처우 개선이 없고 똑같이 월급 20만 원 오르는 정도로 끝나고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동기부여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10년씩 15년씩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했다면 그 경력을 어느 정도 점수를 인정받는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신 분들하고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뭐 다양한 의견 우리 청취자께서 주고 계시는데요. 네.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님께서는 한 명이 20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 낮잠 시간에 정리하고 보육수첩 다 써야 되는데 맞아요. 시간이 부족하다. 맞아요. 하면 안 맞아요. 돼요. 그리고 애들 다 앉아요. 그 시간에. 앉아있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그 핸드폰에 보내죠. 스마트폰 어플 알림장. 예. 네, 이름 뭐 키즈노트 여러 가지 예. 이름을 있는데 맞아, 키즈노트. 아이들 뭐 뛰어놀고 이쁘게 나온 사진까지 두세 맞아요. 개 첩해가지고 동물이. 주시는데 매일. 예, 저는 그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모임하는 같은 엄마들도 얘기를 예. 해요. 그냥 그 시간에 아이를 봐줬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죠? 하지만 근데 또 그걸 원하는 엄마도 있잖아요. 있어요. 와. 뭐 정말 엄마 총투표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안인데요. 그래? 네. 저는 알림장은 과거처럼 아이들이 뭐 배변 상태, 건강 상태, 열이 안 났는지 아는지 그 컨디션 이렇게 아이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그 엄마하고 선생님 사이에 소통하는 채널이고 그 이상의 서비스 개념으로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진 안 봐도 좋으니까 네, 아이를 좀 더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이제 애기 둘이 엄마로서의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마음. 저는 그거를 받다가 지금 안 받는. 네. 전에는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다녔다가 지금은 병설 유치원이라서 일주일에 하나도 사진을 보여주기 어려운데 네. 이게 매일 오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아이들 거 같이 올라오면 우리 아이 거는 왜 이런 걸 찍어서 보냈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매일 받으면.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딸은 정면인데 다른 애들은 측면이 찍힌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엄마들 상황에서 자꾸 받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병설 유치원 바꾸고 안 오는데 그냥 안 오니까 안 오는구나. 또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네. 좀 좋던데요. 근데 저 오늘 이거 보고 장하나고 말 듣고 또 아나무인님 글 남겨준 거 보니까 좋지만 않을 것 같다. 또 갑자기 매일 생각이 20몇 들었어요. 명을 매일 두 그러니까. 장씩 찍는다는 게 아마 저는 이제 대한민국 많은 학부모들이 뭐 이거는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 마찬가지인데 학교 운영에 거의 이제 참여도 못하고 잘 모르죠. 그냥 아이들만 보내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렇고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학교를 가도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체 학부모의 몇 분이 이제 그 대표성을 띠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건데요. 뭐 지금 대한민국 뭐 장시간 노동하고 어쨌든 그 회사 일이 내 삶의 99%를 막 차지하고 이게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의 그러니까 모든 학부모가 학생회처럼 모든 학부모가 투표권과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이렇게 민주적인 운영이 되어야지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몇 분의 이제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하다 보면 그분들만 계속 하는 경우가 네, 많고. 특히 네. 원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되게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또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고 또 아이들을 선생님만 기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아이들과 어떻게 노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엄마들끼리 당연히 교류를 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은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무슨 이렇게 정말 무슨 가게에 맡겼다 데려오는 것 같은 예.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좀 안 들죠. 예. 네. 7022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같은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맞아요. 일하고 있는 진짜요. 수많은 일선의 보육교사들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 그걸 전제로 그럼요. 우리가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일부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전국의 보육교사가 현재 한 23만여 명 정도 계십니다. 네. 그중에 이런 폭행 사건들이 이렇게 1년에 몇 번 말도 안 되는 학대 사고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까 제가 드린 얘기를 거꾸로 보면 그렇게 뭐 노동 형태나 여러 가지 열악하고 뭐 우리가 아까 뭐 자격 얘기도 하긴 했지만 또 아이를 키우는 게 그 소명이다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시지 저는
정말 제 아이 하나도 허덕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미소를 유지하실까 하면서 놀라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한꺼번에 쏟아진 질문에도 잠깐만 이럴 때 보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이 학대 사건으로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보살핌 돌봄이 돌아온다는 거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죠.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제가 친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애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엄마들의 갑질이라고. 아이고. 내 아이만 생각하는 몇몇 이기적인 엄마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쌓인다고 하네요. 맞아요. 엄마의 갑질 스트레스가 애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겠죠. 휴대전화를 2개 쓰시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퇴근하고는 엄마들 다 깨톡을 받고 싶지 않아서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국가재정을 조금 더 투입하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하면서 처벌도 강화하고 또 교사들 자격도 강화하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님들 갑질 금지까지.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사 마치고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의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태우 씨, 중국 청도 여행을 포기하고 정면 승부를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조용필 킬리만자로의 표본을 길게 부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담당자 PD한테? 그 앞에 제가 부탁한 건 아니고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간에 방송 태도 그리고 방송의 불성실 이런 아이콘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각을 한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동희 앵커가 일주일 쉴 때도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방송인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였고요. 킬리만자로의 표본은 제가 요청한 게 아니라 제작진이 요청했습니다. 근데 5분 19초짜리 대곡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말리지 마라. 끝까지 부르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딴 곡으로. 조용필 선생 노래 많이 있습니다. 물망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제작진 얘기 기나마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긴 제작 이렇게 대본에 있다 한들 이 작가가 스킵해버리면 그냥 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시면서 준비를 했군요. 또 속았네요. 자, 김하진 기자. 로이킴 씨가 사실은 이 가을의 남자 아닙니까? 네. 맞죠? 가을의 남자. 네. 컴백을 했다고 하는데 직접 뉴스 정면 승부에 인사 메시지를 남겨주셨다고. 이거 아마 김하진 기자가 가서 받아온 것 같은데 맞죠? 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이킴입니다. 오는 18일 저녁 6시에 제 새로운 신곡 우리 그만하자가 발매가 되니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제가 정말 8개월 동안 이 노래만 정말 집중해서 작업을 했던 곡이라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저번 그때 헤어지면데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또 너무 기분 좋게 나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추석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은 소박합니다. 그저 그대와 함께 낙엽 쌓인 벤치 위에 해 저물 때까지만 제목이 지금 듣고 있는 게 가을에라는 노래입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를 위해서 뭘 한 거 아니고 자기 곡 홍보를 위해서 했군요. 아니죠. 겸사겸사. 이 작가님한테 소개도 할 겸 이렇게. 네. 그래요. 로이킴 씨 하면은 범범범을 엄청
그렇죠. 예. 압니까? 알죠. 자, 큐! 봄봄봄. 역시 허를 찌르시는군요. 예.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맞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되게 슬픈 이별 노래 같은 느낌인데. 아니, 봄이나 이거 가을로 바꿔도 된다. 가을이 왔네요. 아니 이 노래가 좀 그래도 굉장히 경쾌한데. 네, 경쾌하게 되게 춤을 그렇게 확 산뜻한 낮춰가지고 랩하듯이 타령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뭐 기본 제 스타일이 다 타령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타령 가수한테 자꾸 그렇게 발라드 하나 하시면. 그래요. 발라드 할 때 좋아하는 곡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하진 기자 로이킴 인터뷰했다고요? 네, 로이킴이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는 발라드 곡으로 이제 오는 18일에 이제 신곡을 발표를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네, 사실 로이킴이 봄봄봄처럼 굉장히 밝고 산뜻한 노래를 주로 해오다가 지난 곡부터 좀 이별 또 쓸쓸한 정서의 노래를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겪어야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있었습니까? 예. 자신의 경험도 좀 녹아 있고 그렇지만 100% 실제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원래 곡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네. 실현을 당하면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공감할 수 있는. 예, 가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가수들이 유명 작곡가가 헤어졌다 그러면 막 달려가거든요. 곡을 받으려고요? 곡 받으려고. 감성 역시 직접적으로 경험해봐야. 예. 그렇죠. 더 풍부하게 예. 나오죠. 우리 미운 50대 남태우 씨. 예. 실연의 아픔을 언제 마지막으로 겪으셨습니까? 그게 오래돼서 젊을 땐 잦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련이 없다는 큰 시련을 겪었죠. 이게 지금 직업이 또 대한민국 최초로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니까 네. 그 역할이 그 로맨스가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요? 네. 상추행 이런 거는 또. 상추행. 네. 그다음 주사. 그다음에 노숙자. 그다음에 직장인인데 뭔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 그런 거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당도 했었고요. 많이 하긴 했는데 또 직급이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지 않았어요. 부장까지밖에 못 올라가 봤습니다. 사랑, 연인과의 사랑 이런 작품은 못 해보셨습니까? 연인과의 사랑을 하고 싶은데 그런 연인들을 고자질한다든가 그 연인들에게 회방을 놓는다든가 이런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그 역할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그 실연 아픔을 여쭤본 거는 가수들도 그렇지만 이 곡을 듣는 사람들도 헤어지고 나서 이런 노래 들으면 정말 슬프거든. 그렇죠. 내 얘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다 내 얘기 같고. 네. 그렇죠. 그 대중가요가 강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화 시킬 수 있는 가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예전에는 그런 참 대중가요가 다 내 얘기 같고 그랬는데 지금 다 남 얘기 같고 그렇죠. 그렇죠. 아쉽네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이 노래는 로이킴이 지난 2월에 발표했던 그때 헤어지면 돼. 요 후속 이야기라고요? 네. 그때 헤어지면 되는 제목처럼 이제 조금 권태기를 맞은 그 연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면 헤어지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번 곡은 그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이별을 완전 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로이킴 씨는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슈퍼스타 K 우승자로 이제 데뷔를 했죠. 당시도 엄친아로 화제를 모았다고요? 네. 네. 대답을 하세요, 아무나. 어떻게 엄친한지. 아버지께서 이제 주류 회사의 대표로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음악을 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가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인정받는 게 없겠다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작사 작곡 공부를 하고 음반도 꾸준히 내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부러운 아버님이죠. 우리의 로망. 네. 주류회사 회장님이 아버지라니. 너무 대단합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네. 우리 뉴스 정면 승부의 단골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그렇죠. 아버지가 또 주류회사. 예. 주류부터 여러 가지 아시죠. 대표적인 그쪽에 아주 대표적인 순천 쪽에. 순천 쪽에. 순천 주조로 알고 있습니다. 양조장.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양조장집 아들이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예.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 우리 그만하자 로이킴의 노래.
이 작가님이 남배우님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글 써주셨네요. 네, 참 패부를 찌르네요. 예. 피차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가을에 발라드 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늘도 좀 보게 되고 바람을 느끼면서 좀 차분해지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가사가 잘 들리는 좀 느린 곡이 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을 탄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계절. 네. 여름에는 좀 신나는 노래. 바깥에서 그렇죠. 떠나고 뭐 이럴 거. 그렇죠. 너무 덥고 지치니까 좀 올리기 위해서. 네. 그렇네요. 항상 여름에는 뭐 쿨 노래라든가 예, DOC, 그렇죠.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자, 이번에는 가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조용필 씨 이야기해 봅시다. 로이킴 앨범은 잘 되길 바라고요. 자, 조용필 씨가 올해 데뷔 50주년이었네요. 네, 50주년 기념해서 지금 투어 콘서트를 돌고 있는데요. 이제 반쯤 돌고 이제 하반기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담회를 열고 좀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래도 좀 최근에 올 초에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관객들 만나면서 회복을 하고 있고 하반기 공연도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조용필 씨가 지난 1968년에 미군 부대를 돌면서 그룹 에킨스를 결성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19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딱 50년 전이네요. 네. 대단하네요. 예. 데뷔 50주년. 여기에서 데뷔 50주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남태우 씨밖에 없고 저희는 뭐 태어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쭉 보실. 쭉 50년을 봤습니다. 쭉 봐온 조용필 50년 어땠습니까? 뭐 본인도 그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국민 가수가 되려고 된 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나 그 대중의 애잔한 어떤 정서와 흐름을 잘 그리고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술. 예. 그래서 그 어떤 깊은 정서적 울림이 아마 거기에서도 크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언제나 뭐 조용필 씨 특히 이제 80년대 최고 히트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거기다 이제 최근 뭐 몇 년 전이지만 바운스까지 나오면서 트렌드도 잃지 않는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이 사랑하는 가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50년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우리 김 기자는 조용필 씨 노래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까? 제가 정면승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네. 꿈 좋아해요. 꿈. 네. 아버지 때문에 좋아한다 그랬나?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조용필 씨가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네, 지난 방탄소년단 콘서트 당시에 이제 조용필 씨가 뭐 여러 가지 축하를 한다는 의미로 선배 가수로서 이제 꽃바구니를 보냈는데요. 그걸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가 SNS에 올리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도 티켓을 못 구해서 콘서트에는 못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조용필 씨도 못 가던 콘서트를 김하진 기자는 갔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기자의 갑질 아닙니까, 그거? 취재차. 일했습니다. 일하러. 예. 근데 김하진 기자는 하여튼 나이에 맞지 않게 꿈을 좋아하고 아버지 덕택으로. 네. 조용필 씨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 우리 남태호 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뭐 다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예전에 정윤희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수갑을 차면서 마지막에 가면서 엔딩곡으로 나오는데 물망초란 곡이 아주 그래요? 좋았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역시가 허를 찌르시는군요. 예. 저는 뭐 킬리만자로 표범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긴데 이것도 예.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기억나네요. 비 오는 거리 밤새도록 가로등도 비에 젖었네. 슬퍼할 수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이슬에 맺혔네. 두 눈에 맺혔네. 눈물인가 빗물인가 눈물인가 빗물인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마음은 비가 되어 마음은 강물이 되어 고향바다 그 얼굴 찾아가누나 한없는 기다림 가슴에 남아 내 마음을 묶어버린 나는 물망초.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에 약간 장으로 끝나네요. 수고했어요. 요거 2절도 있는데. 아니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요 YTN 간부들이 다 듣고 있는 방송인데. 그래요?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만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가사에 뭐 아주 좋은 내용 아닙니까? 슬퍼하는 내용. 물망초.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기억나십니까? 아주 기억납니다. 예, 아주 슬픕니다. 정윤희 씨가 아주 예전한 눈빛으로 기억나죠. 예. 어쨌든 킬리만자로 보면 안 합니까? 두 곡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어쨌든 금요일 날 남태호 씨 노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에 난리거든요. 노래 빨리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두 곡 시켰습니다. 이제 됐다. 마무리하시, 노래는 더 이상 부르지 마시고요. 자, 한편 조폐공사에서 조용필 씨 데뷔 50주년을 기념해서 메달을 제작한다고요? 네, 조폐공사에서 이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제 조용필 씨를 기리면서 이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 화폐 디자이너가 메달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메달? 네. 이것도 역시 국민 가수한테만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왕. 가왕. 네. 예, 혹시 신곡 얘기는 안 했습니까? 신곡 얘기는 여기서 이제 조용필 씨의 좀 완벽주의 성향이 드러나는데요. 공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신곡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연을 다 마친 후에야 이제 신곡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연 마치고 역시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나 더 해봅시다. 어제 대법원에서 피의자 배우 조덕재 씨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니까 뭐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덕재 씨는 굉장히 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직접 SNS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가 됐던 그 해당 영화 장면을 또 올렸다고요? 네, 그렇죠.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장면을 올리면서 이제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네티즌들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좀 그 여론을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반민정 씨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또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 같아요. 남태호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또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더 논쟁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2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나 이게 안 나오면 사실 그대로 가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덕재 씨도 대법에서 유죄가 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팟캐스트 진행한 것 중에 사실남정기라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배우 조덕재 그가 말하는 성추행 사건의 진실은이라고 제가 무료 버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또 사람들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사실은 조덕재 씨하고 직접 인터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시간 정도 직접 했고요. 제가 그때 익명으로 목소리 변조까지 해서 상대 여배우가 반론을 해도 좋다. 반론권까지 했는데 그다음 요청이 없어가지고 그분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제작사나 감독이나 또 이쪽이 크게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발 출연이었고 중간에 잠깐 가서 한 거기 때문에 47초짜리 영상을 보면은 실제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성폭행 장면 직전이죠. 근데 거기에도 보면 어깨를 때려서 뭐 아파서 쓰러질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연기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독이 제대로 어깨를 때리지 않았다고 비판할 정도로 이게 좀 조심스럽게 때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2심에서 달라진 게 88개 여성단체가 사실 조덕재 씨와는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피해로 몰아가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반민정 씨 또 기획사 대표가 그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쪽이 억울함을 자기가 해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고 조덕재 씨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도 만나봤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들어보니까 남태호 씨는 뭐 본인이 영화 배우기도 하고 하니까 네. 연기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감독이 구체적 지시사항을 보면 굉장히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감정이 과해져서 연기를 오바 연기를 하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뭐 조금 때리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때린다 이런 경우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저 촬영 현장은 무리다라고 저는 보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배우나 감독들도 현장에서 그런 게 무리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에 반민정 씨가 대전 블루스라는 작품을 대전에서 찍었습니다. 저 감독하고 제가 잘 아는 처지인데 저한테도 우정 출연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본인이 피해자가 또 저 트라우마 많으니까 제가 이제 출연은 고사했는데 이번에 다 찍고 편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예. 82년생 김지영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이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하겠다. 그래서 정유미 씨가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보지 말자라는 말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소설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중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더 이제 비난을 하고 게다가 주인공이 정유미 씨니까 정유미 씨의 SNS에 이제 들어가서 조롱을 하거나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82년생 김지영 영화 막아달라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페미니즘 논쟁이 네. 남녀 간 성대결로 번져가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얘기해야 할 뭐 성평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안타깝죠. 고래로 지금 보면 페미니즘 계열의 영화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게 델마 루이스가 있었고 또 한국 영화는 이민용 감독의 그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듯이 저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나 영화를 제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제작하지 말아라 하는 건 진짜 정말 대단히 무리하고 무모한 발상이 아니냐.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남녀 간의 어떤 그 견해 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뭐 활성화돼서 토론해야 되겠지만 무작정되고 서로를 혐오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 이 작품은 저는 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연예계에서 특히 연예인들이 페미니즘 혹은 반페미니즘 언급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유한 씨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공격받고 싸웠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이제 공격받고 싸웠고 그리고 이 책을 읽는다고 한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말씀하신 대로 좀 흐리는 그냥 대결의 양상으로 좀 번져가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라지고 지금 오로지 남녀 간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통치자들의 그 통치 방식 중에 하나인데. 뭐 분열해서 지배하라. 그렇죠. 국민들끼리 싸우게 하라. 뭐 이렇게.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뭐 페미니즘은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휴머니즘의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의 차별받는 여성의 권리를 찾자는 거고 여성이 동등하게 대접받다는 건데 굉장히 좋은 취지고 뭐 저도 휴머니스트로서 100% 공감하는 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일베라든지 또는 워마드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좀 없어지는 가장 큰 건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남녀 문제든 정치든 그렇죠. 꼭 극단적인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남태우 씨 노래로 인해서 엔딩 멘트는 없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